여기는 종로 회화동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전문 도서관 국학도서관입니다. 제가 최근에 꿈꾸는 한국사 세 번째 책,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을 위한 역사책을 쓰느라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는데 그 성과물이 나와서 이 도서관에서 작은 강의와 팬미팅 이런 행사를 마련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사실 이제 강연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조합입니다. 왜냐면 포인트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엄마한테 끌려왔니? 네. 아니야?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성인들용 책을 썼죠. 책을 쓰고 좀 더 그런 글쓰기를 좋아하다가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고 그럼 아이들을 위한 뭔가를 고민해 보아야 되나라고 할 때 출판사에 제안이 와서 책을 쓴 거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애들 책이니까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3개월이면 3권 다 쓰겠다 생각했는데 1년 반 걸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출간된 책이 이제 3권 근현대사 편이어서 오늘은 근현대사 편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의 3권의 이야기의 시작은 흥선대원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세도 정치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었을 때 개혁의 꿈을 품고 어린 고종을 앉힌 다음에 권력을 장악하고 강력한 개혁 정치를 많이 펼치죠. 서원을 대거 없애버린다라든지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걷는다라든지 그리고 남인들을 등용해서 쓴다라든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분은 아주 전통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국제적인 트렌드는 잘 몰라요. 아편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연도가 1840년이에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26년 전에 서양 세력이 이미 청나라를 짓밟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냥 서양 세력에 의해서 식민지가 될 때 아주 예외적으로 일본이 근대 국가가 되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그게 공교롭게도 흥선대원군 집권 5년 차예요. 이거는 모르면 정말 바본 거고 알면서 이렇게 국제관계에 무지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라든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걸 어디든 우리나라가 알아야지 대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명성황후는 대체 무엇이었는가? 자, 명성황후 누군지 알죠? 흥선대원군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명성황후는 개화의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의 시대 흐름이라는 게 도저히 내부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를 개항하고 서양 상인들을 들어오게 하고 명성황후의 어떤 후원 속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대거 역병이 일어났을 때 그 대처하는데 감독관으로 많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와 트렌드를 본다는 측면에선 명성황후는 고종이 갖고 있지 못한 눈을 갖고 있죠.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명성황후는 부정부패가 심했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좀 답답해지는 거죠.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 민씨 집안 사람들이 대거 등용돼요. 이름을 다 제가 외우지 못하겠어요. 민겸호, 민승호, 민영준, 민영규, 민형환, 민영익 등등등등. 이게 뭐예요? 이게 세도 정치잖아요. 국가기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명성황후의 딜레마예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양대 기둥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서로 엄청 증오하고 서로 끝도 없는 정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다행인 거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 둘은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왕은 요분이에요. 고종의 평가는 참 복잡한데 일단 고종은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는 국왕인데 굉장히 열려있다. 좋은 정책을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실행한다. 거의 중론이에요. 근데 고종에 대해서 왜 비판적 평가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주를 이루냐면 일관성과 굳건함과 강인함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뜻을 가진 신하들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개혁하는 얘기하죠. 좋아, 해봐. 하다가 밀리면 본인은 쑥 빠져요. 이게 아닌가벼. 그럼 누가 죽어요? 갑신정변 실패, 갑오개혁 실패, 김옥균 망명, 김홍집 저작거리에서 맞아 죽음. 두 번째, 이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아주 좋은 게 있어요. 요게 얇아요. 이 얘기 들으면 확 갔다가 또 저 얘기도 확 가고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를 만든 것도 고종이에요. 고종이 그렇게 돈을 들이고 후원 안 해줬으면 독립협회 만들 수 없었어요. 독립협회가 너무 뜨고 독립협회가 굉장히 개혁을 많이 요구하니까
보수파 측에서 익명서 사건이라고 편지에 독립협회가 너 몰아내고 공화국 만든다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편지 두 통의 고정이 많이 바뀌어요. 본인의 자리에 대한 지나친 민감함 속에서 사실은 본인이 병력을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말살시켜 버리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열려있고 열심히 있고 개방적이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반발을 밀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없고 무엇보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는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극적인 게 뭐냐? 을사조약이 맺어졌을 때 자결한 사람이 민영환과 몇 명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의지를 갖고 사회를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애진작에 다 죽거나 쫓겨났거든요. 왜냐하면 고종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래서 왜 조선이 망했는가를 이야기할 적에 두 명은 너무나 모순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사실은 국왕이니까 이걸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파탄이라는 게 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한 얘기인데 우리 한국 근현대사는 최근에 와서 되게 잘 살고 멋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 이전의 근 100년의 역사가 다 실패, 패배, 아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 좋은데 저는 조선만 하고 싶어요. 근현대로 오면 너무 많이 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근데 역사라는 건 아픔과 비극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좀 얘기를 간 건데 국왕과 왕실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입장이 갈리기 시작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요 이름 알아요? 김옥균 맞습니다. 저쪽은 누굴까요? 최익현. 좋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김옥균은 급진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최익현은 이제 위정척사파라고 불러요. 급진개화파가 뭐예요? 빠르게 개혁과 개방을 해서 우리나라를 근대국가로 빨리 만들자는 거죠. 일본이 동양의 영국이라면 우리 조선은 동양의 프랑스가 되겠다. 이게 김옥균의 포부였어요. 그에 비해서 최익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위정척사파. 바른 것은 성리학적 세계관인 거고 서양의 사특한 것들은 배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사이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냥 나빴겠어요? 엄청 나빴겠죠. 왜? 둘 다 신념의 문제니까. 한쪽은 근대국가로 나아가려고 했으니까 가치가 있죠. 한쪽은 서양 세력과 싸우려고 했으니까 가치가 있어요. 멀리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란 게 이렇게 멀리 보고 살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택한다면 상대를 뭐라고 설득하겠는가 혹은 상대한테 뭐라고 비판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정답을 알고 역사학자나 역사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을 따라가다 보니까 역사 공부라는 게 너무나 재미없어지는 거죠.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위에는 의병항쟁이고요. 밑에는 애국개몽운동이에요. 을사조약, 정리실조약 등에서 나라가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밑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따졌었을 때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본도 모으고 인재도 기른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애국개몽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 선택할래요? 이때 태어났다면. 자, 왜 의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즉각적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싶다. 왜 계몽을 선택했어요? 힘을 키워서 더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논리적이에요. 당시 신문은 주로 애국계몽 운동가들이 발행을 해서 의병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경거망동하고 함부행동하고 한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 애국계몽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현실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반대편에서 그 의병은 뭐라고 그러냐?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하는데 인재와 학교에서 이거 언제 인재가 크냐는 거예요. 양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죠. 이 논쟁이 사실상 20세기 초반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진행이 됐었던 논쟁이에요. 그냥 논쟁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물리적 폭력도 행사했었어요. 의병들이 와서 이 애국계몽 학교의 선생들을 죽였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논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냥 이 둘 다 의미가 있다라고 배우고 끝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죠? 지금 친구 둘이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고 싶다. 여긴 다소 좀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 한 친구는 장기적으로 대항하게 싸우겠다. 또 논리적인 모습들이 들어가는 거죠. 나의 직관적인 감정을 담는 것도
정말 멋있는 행동인 거고, 또 반대편에서 뭔가를 바라볼 때 나의 논리를 담는 것 또한 굉장히 훌륭한 행동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갖고 지금 우리가 당장 투표를 해서 누가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고 어울리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된 다음에 사회를 바라볼 때 이런 걸 훈련받고 소통하고 하는 애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누군지 알아요? 네, 어머니들 이렇게 바로 답을 맞히시면. 네. 헤이그 특사래, 엄마들이. 자, 이분이 이제 이상설. 이상설은 이제 의정부 참전을 역임했었던 사실 고위관료고요. 이분이 이제 헤이그에서 분사, 너무나 분노하셔서 돌아가신 이준 열사, 그리고 이쪽이 혼자 젊죠. 이휘종이라는 친구입니다. 정말 차갑고 냉정한 이야기지만 이 당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주 목적은 뭐냐면 어려운 나라들을 살리고 뭐 식민지를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열강들 간에 지금 제국주의가 너무 심해져서 우리끼리 충돌하지 말자는 회의인데 만국평화회의라고 캐치프레이즈를 해놨으니까 가서 지금 우리가 불법적으로 일본한테 지금 먹혀들어가고 있다,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면 먹힐 것 같아서 그냥 온 거예요. 정식 대표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을사조약에 사인을 해버렸으니까 우리나라 외교권 없죠. 그래서 사실은 헤이그 특사가 갔는데 그 회의장에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최근에 슬램덩크 뭐 이렇게 그 영화가 화제고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뭐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엄청 그 말이 막 너도 나도 써요. 심지어 여기 출판사 에디터도 저기 아까 인사하신 분도 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꺾였나? 근데 뭐냐, 이 얘기 왜 하냐면 정말 간절한 사람들한테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이때가 자유 언론 운동이라고 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기자들이 야, 왜 우리가 국가 입장을 대변해 주냐, 진실을 전달해 주고 진실을 전달해 주는 게 국민들의 편에 서는 거다. 그래서 이 당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에 자유 언론 운동을 주도하던 기자들이 대거 모여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회의장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세 명이서 이렇게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특히 이휘종이 말을 잘하니까 막 어필하고 다니니까 당시 자유 언론의 지도자 중에 한 유명한 기자가 너무 이휘종의 이 말솜씨에 감복을 해서 요즘 보면 그 프레스 클럽 기자회견 이런 거 아시죠? 이휘종을 거기에 초청을 해서 이휘종이 거기서 불어로 기가 막힌 연설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엄청 화제가 돼요. 보통 여기서 얘기는 끝나요. 왜냐? 이 조선이 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준이 그 분노하는 가운데 분사 돌아가세요.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으면 그다 돌아가셨겠어요. 근데 이게 독립운동가들한테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두 명은 살아있잖아요. 그쵸? 두 명이 어딜 가냐? 미국을 가요. 미국 가서 한번 설득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을사조약에 사인을 하면 문서상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에 준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이 봤었을 때 이거 합법적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당시 미국에 가서 이휘종이 활동하면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황제가 국가 운영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민족의 국가의 운명은 우리 거라는 거예요. 민권을 주장해요. 근데 그걸 왜 미국에서 주장하겠어요? 미국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즉 미국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펼쳐나가는 건데 그 논리가 사실은 나중에 3.1운동이나 임시정부, 오늘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에 엄청난 논리적 초석이 딱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당시 미국에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민들 사이에 엄청 어필을 하게 되면서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장인환, 전명훈 두 지사인데 이휘종과 이상설 등이 미국에 와서 막 활동하니까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뭘 했냐, 스티븐슨이 이제 친일 활동을 끝내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었을 때 스티븐스가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니까 먼저 이제 전명훈이 알고 뛰어나와서 한 대 빡 때리니까 팔로 막았으니까 팔이 부러졌어요. 그 상태에서 장인환이 쏴 죽이면서 이제 스티븐슨을 처단했고 다시 이휘종과 이상설이 어디로 가냐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요. 그때 이범진, 이휘종의 아버지도 합류를 해서 거기서 만든 단체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단체는 아닌데 동의회란 단체를 만들어요. 뭐 이범윤이라든지 최재형이라든지 이런 일반인들 잘 모르지만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이범윤이라는 사람의 계열에 누가 있었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가 이범윤 계열의 독립운동가예요. 안중근 의사가 헤이그 특사 활동에 감명을 받으면서 의거를 일으켰고 실질적인 자금 지원도 받았던 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기다 밑에 이렇게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순원이라고 중화민국, 중국의 혁명가고 이게 이제 초기 신혁명을 일궜던 사람들인데 이 순원과 이 혁명파들이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정말 감동을 해요. 그래서 당시 이쪽 계열의 신문들을 보면 봐라, 이미 식민화가 된 조선에서도 저 위대한 지사가 나와서 이토를 죽이면서
아시아 역사를 흔들고 있는데 우리 혁명파 뭐하냐? 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니까 그때 순원이 천하위공이라는 글을 딱 써서 보내줘요. 세상은 만민의 것이다. 왕조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하면서 중국의 혁명 세력이 우리나라의 또 이 독립운동 세력을 공명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활동이 세부터 다 이어지죠. 시작은 미약했어요. 시작은 그냥 너무 억울하니까 좀 몇몇 지사들을 보내서 항의해보자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기존의 틀을 다 깨는 거죠. 누가 보냈는지도 까먹은 거예요. 뭐 고종이 보내지만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니다. 황제권 그딴 거 필요 없고 우린 민권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러면서 민주라는 논리가 내면화되는 거고. 물론 지금 나온 분들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만 듣고 아빠 나보고 이렇게 살란 말이야? 이게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꼭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건 조금 더 나를 넘어서 공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면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와 시장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저는 분명히 인문학적으로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성황후랑 흥성대왕군 얘기하는 거 인물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지루할 줄 알았는데 꽤 재밌어서 의병들이 뭔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잘 들어왔어요. 선생님 못 띄워주는 거 그래야죠. 오늘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잘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